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생한 축구팬 폭력 사태가 유럽의 치안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축구팬들을 향한 집단 폭력으로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60여 명이 연행되는 등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의 시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서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도시의 치안, 통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해에만 5,000건이 넘는 야간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 영국 런던의 여성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 도심 공원과 거리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의 폭력 사건이 2년 사이 45% 증가했으며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와 강도 사건이 하루 평균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역시 야간 시간대 여성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밤 10시 이후 여성 전용 순찰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 주요 도시 거주 여성의 68%가 밤에 혼자 걷기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 여성들의 경우 85%가 야간 활동을 자제한다고 답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럽 대도시들의 치안 악화가 단순한 범죄 증가 차원을 넘어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4시간 도시를 표방하는 유럽의 대도시들이 정작 야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 여성의 선택이 유럽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국제관계학과의 만홍은 교환학생 파견지로 런던도 베를린도 아닌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귀국 후 그녀가 던진 한마디, 파리에서의 20년보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더 자유로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정치대학교 사이언서즈 포 페리스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만홍이에요. 많은 분들이 파리를 로맨틱한 도시, 예술의 도시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파리정치대학은 생제르맹대 프레지구에 있는데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파리의 중심가예요. 근처에는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유명한 카페들도 많죠. 제가 다니는 길에는 늘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사는 여대생으로서 제가 경험한 일상은 여행객들이 보는 시선의 로맨틱한 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등교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의 시위 경로예요. 왜냐하면 파리에서 시위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은 시위가 잦았는데 정부 부처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외교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국제정치 수업 중에 창밖으로 최루탄 냄새가 들어와서 수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이것도 프랑스의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현장 학습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날 저는 눈도 따갑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결국 조퇴를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야 했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많은데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국제관계학과 특성상 리서치나 과제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현대사회의 안보와 인권 수업을 듣고 있어서 자료 조사할 게 더 많았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아직 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같은 과 친구 줄리는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다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2명의 남성이 줄리엣을 따라오면서 계속 말을 걸고 협박했대요. 다행히 근처 가게로 뛰어들어가서 경찰을 부를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줄리엣은 야간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교수님들도 말리지 않으셨죠.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과 여학생들 중에서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철역은 더 심각했어요. 생미셸 노트르담역에서 생제르맹대 프레역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늘 긴장됐어요.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소매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한 번은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제 가방을 조금씩 열려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다행히 바로 발견해서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관광객의 지갑을 훔친 뒤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 옆자리에 있던 아시아 관광객분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걸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오늘만 해도 이런 신고가 수십 건이라는 거였죠. 그때 그 관광객분의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추억 대신 이런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파리에는 예쁜 카페들이 정말 많은데 그곳에서 편하게 공부할 순 없었죠.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옆자리 손님께 제 노트북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과제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들고 가거나 아니면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안에는 노트북과 한 학기 과제가 모두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개발 수업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어요. 바로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지표였죠. 원래 이런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이 치안 분야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치안이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호기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놀라움은 더 커졌죠. 새벽에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들,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알바생, 지하철에서 편하게 잠든 사람들까지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처음에는 그저 SNS용 과장된 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수록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쓴 현대 사회의 공공안전과 시민의 자유 리포트였어요. 한국의 사례를 일부 인용했는데 교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시면서 한국의 사례를 직접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만홍, 당신이 인용한 한국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워요. 어떻게 그들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교환학생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파리 정치대학은 세계 각국의 유수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도 그중 하나였어요. 지원서에 제가 쓴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켰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적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아시아에 혼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죠. 만홍, 너무 머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 특히 유엔에서 발표한 범죄율 통계와 OECD 삶의 질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득했어요. 아빠는 국제관계 학도로서 이런 연구 경험이 제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주셨어요. 언젠가 유엔이나 EU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야.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찾은 자료들이 진실일까? 정말 그런 안전한 사회가 존재할까? 라는 의문과 설렘으로 11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저는 캐리어 2개에 백팩까지 들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거든요. 파리였다면 절대로 짐을 두고 갈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제 옆자리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걱정 말고 다녀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짐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이었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도 신기했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공항철도와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주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방도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이었는데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하기까지 했어요. 저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날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서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여학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혼자 가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괜찮죠. 여기 한국인데요? 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며칠은 밤에 혼자 나가는 게 여전히 무서웠어요. 파리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둠이 내리면 본능적으로 긴장이 되고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 따라오지 않나 걱정되고. 그런데 기숙사 룸메이트인 지연이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언니, 여기선 정말 안전해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지연이의 이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나라의 불안한 치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지연이와 함께 야식을 사러 편의점에 처음 갔던 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나처럼요. 특히 놀라웠던 건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새벽 1시인데 혼자서 근무하고 계신 여성분이었거든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파리의 치안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는 많이 위험하다면서요? 조심하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니 이런 게 바로 문화 충격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는데 옆자리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이랑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요.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비싼 기기들도 그냥 책상 위에 놓은 채로요. 저는 파리에서의 습관 때문에 모든 걸 챙겨서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와 보니 옆자리 학생이 웃으면서 말을 걸었죠. 여기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져가면 CCTV로 다 찾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파리 정치대학 도서관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어떻게 집에 가지? 라고 걱정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혼자 귀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저도 조금씩 한국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새벽에 편의점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는데 기숙사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밤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어떻게 한 사회가 이런 수준의 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더 신기한 건 이게 감시 사회나 경찰 국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수강하는 동아시아 정치와 사회 수업에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나요? 교수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들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건 분명 관광지라서 그런 거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찍어둔 새벽 거리 사진들, 늦은 밤 도서관 영상들을 보내주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특히 줄리는 나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제게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준 계기가 됐거든요. 그날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한국의 현대사회와 문화 수업 시험 공부를 하느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있었죠. 시험 범위가 꽤 많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요. 지연이가 알려준 대로 지갑만 들고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새벽 1시쯤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예요.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 신분증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특히 그 사진은 제게 정말 소중했어요. 고등학생 때 가족들과 베르사유 궁전에 갔을 때 찍은 건데 한국에 올 때 엄마가 외로울 때 보라고 주신 거였거든요. 파리였다면 이미 절망했겠지만 지연이의 말이 생각났어요. 언니, 한국은 잃어버린 물건도 찾을 수 있어요. 신고부터 해봐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밤중에 경찰서에 가도 될까? 외국인인 내 말을 들어줄까? 그래도 지연이가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해줘서 용기를 냈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경찰서에 가보았어요. 새벽 1시 반인데도 경찰서가 문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파리 경찰서는 낮에도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경찰관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리 경찰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파리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도난 신고를 접수하시겠어요? 하지만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실제로 제 사촌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대요. 경찰관님은 제가 다녀온 편의점부터 도서관까지의 CCTV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지갑을 봤는지, 어떤 경로로 걸어왔는지. 그리고 30분도 안 되어서 제 지갑을 찾으셨더라고요. 도서관 의자에 떨어져 있었대요. 누군가가 발견해서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맡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지갑 안에 현금까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편의점 영수증까지요. 경찰관님께서는 당연한 일인데 모료라며 웃으셨지만 저에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경찰관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니까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발표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 일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물건을 찾아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도덕성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행동이 특별한 선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상인 거죠. 제 발표를 들은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신기해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요.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배웠던 사회학 이론이 떠올랐어요. 사회적 자본과 신뢰에 대한 거요. 한국은 이런 이론이 실제로 구현된 사회였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분실물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실물 센터, 카페에 놓여있는 습득물 보관함, 그리고 경찰서의 분실물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분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앱도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얼마 전에 본 한 장면이에요. 길거리에서 어떤 학생이 지갑을 떨어뜨린 걸 보고 저는 반사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그리고 저도 모르게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치학과 교수님과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께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만홍,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는 경제 발전과 사회 혁신의 토대가 돼요. 파리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만홍, 그건 분명 너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경우일 거야. 하지만 제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가 그대로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줄리엣이 보내준 메시지가 기억나요. 만홍, 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마치 동화 같아.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니 너무 놀라워. 우리 사회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법이나 시스템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아. 이제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나 영무원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네요. 특히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볼 때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신뢰의 문화를 파리에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경험 중 하나였어요. 그날은 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가입한 세계문화 교류 동아리였는데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이어졌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는데 한국 친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놀다 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어서 동아리 모임이 끝났어요. 다들 3차라고 하면서 더 가자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 수업이 있어서 집에 가기로 했죠. 그때 친구들이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파리에서는 절대로 여성 혼자 늦은 밤에 택시를 타지 않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한 친구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만홍, 여기는 한국이야. 카카오 택시 불러줄게. 기사님 정보랑 차량 번호도 다 뜨고 내가 너 위치 끝까지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제 휴대폰에 카카오 택시 앱을 설치해 주더라고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가 알려준 대로 택시 정보를 확인했어요. 기사님 이름, 차량 번호, 도착 예상 시간까지, 심지어 기사님의 이전 승객 평점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제가 탑승할 때 자동으로 친구에게 알림이 가고 실시간으로 제 위치가 공유된다는 거였어요.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도 신기한 점이 계속 있었어요. 기사님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운전하셨고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차 안에는 작은 TV도 있었고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결제는 앱으로 자동으로 되는. 파리의 택시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친구에게 잘 도착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친구가 응, 나도 봤어. 위치 추적 보고 있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구나.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만나서 만들어낸 안전한 시스템이란 거요. 그 후로 저는 종종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돌아올 때 매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유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험 기간 때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같은 시간에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자연스럽게 각자의 귀갓길에 올랐고 어떤 학생들은 택시를, 어떤 학생들은 심야버스를 이용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제가 실수로 휴대폰을 두고 내렸더라고요. 순간 정말 당황했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기사님께서 다시 오셔서 전화기를 돌려주셨어요. 파리였다면 아마도 다시는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이런 안전한 심야 교통 문화는 제게 정말 특별해요. 이건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얼마 전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사회 안전과 여성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와 택시 문화를 소개했더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워 하셨어요. 만홍 씨, 당신이 경험한 이런 일상적 안전은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과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특히 줄리엣은 난 밤에 택시 타는 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생강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지연이가 오늘 저녁에 한강 가서 치맥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시간을 보니 저녁 8시였어요. 파리였다면 그 시간에 생강변은 이미 위험한 곳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망설이는 제게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언니, 한강은 밤이 더 예뻐요. 사람도 더 많고요. 라고 저를 꼬시더라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밤 8시가 넘었는데 한강공원은 마치 축제 같았거든요.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러닝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혼자서 책을 읽는 여성분들도 보였어요. 자전거 빌려서 한 바퀴 돌아볼까? 지연이의 제안에 처음엔 겁이 났어요. 하지만 둘러보니 곳곳에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군데군데 안전요원들도 보이더라고요. CCTV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저희처럼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강은 제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시험 공부에 지칠 때면 밤 10시에도 혼자 산책을 나왔죠. 처음엔 룸메이트가 걱정했지만 곧 저도 한국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한강을 즐기게 됐어요.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수다 떨다 들어간 적도 있고 혼자 새벽 러닝을 하러 나온 적도 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새벽 1시에 무작정 한강에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트랙을 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러닝을 시작했죠.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달리는데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란 정말 짜릿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10시쯤이었는데 혼자 기타를 치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 옆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마치 즉흥 공연 같은 게 펼쳐졌어요. 낯선 이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동아시아 도시개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시의 진정한 안전은 공공장소가 24시간 살아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한강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벽히 이해하게 됐어요. 도시의 공원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공간이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프랑스의 제 친구들에게 한강 야경 사진을 보내면 다들 같은 질문을 해요. 정말 그 시간에 혼자 찍은 거야? 라고 말이죠. 지금도 파리의 생강변을 걸을 때면 한강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해가 지면 적막해지는 생강변. 텅 비어가는 공원. 서둘러 귀가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여기도 한강처럼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파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치대학원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특히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 공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교수님께서는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만홍, 당신이 찾은 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닌 것 같네요. 삶의 목표를 발견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도시 안전과 여성의 자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파리를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파리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공장소 안전 시스템을 연구해서 파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시작한 서울 세이프티 스토리 프로젝트예요. 한국에서 교환학생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유럽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경험한 서울의 안전문화를 유럽에 알리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파리, 런던, 베를린 등에서 온 30명의 전 교환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우리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해요. 지난 모임에서는 독일에서 온 안나가 한국의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소개했고 영국의 에밀리는 안심기가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어요. 특히 뿌듯한 건 우리의 활동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성한 유럽 도시 야간 안전정책 제안서가 EU 의회 청년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파리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유럽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항상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한강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파리 시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요. 석사 논문 주제도 확실해졌어요. 도시 공공공간의 24시간 활성화가 여성 안전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강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가 유럽 도시계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UN 여성인권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한 공공장소가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하게 됐죠. 특별한 건 제가 더 이상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여성이니까 조심해야 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제약이 아니라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생 강변을 걸으며 꿈을 꿔요. 언젠가 이곳도 한강처럼 밤에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길. 여성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되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공을 선택할 때는 몰랐죠. 제가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더 나은 도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일 줄은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지도요. 한강의 별들이 제게 가르쳐준 그 특별한 자유 반드시 파리의 하늘에도 심어낼 거예요.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의 경험은 제가 단순한 추억을 넘어 저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선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한국.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